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평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 씨의 통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씨는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절대 사표를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말리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녹취록 공개 이후 정치권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정농단 사태로 가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해병대원 사건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고 일방적 주장처럼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죠. 과연 이 통화 녹취록이 이종호 씨의 허풍이었을 뿐일까요? 진짜라면 여간 큰일이 아닌데요. 검경이 철저한 조사를 과연 할 수 있을지 특검의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우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한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윈다우드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귀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군의 은어축제가 곧 열린다는데요. 잠시 후 봉화축제관광재단 김태한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귀정입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김필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교수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지금 장마철 폭염 반복돼서 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폭우에 대해서 안전운전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어젯밤이었죠. 시간당 130, 140mm의 폭우, 역대 최고의 강수량, 정말 무시무시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그 장마철인데 이미 인명피해도 5명이나 나서 앞으로 한 일주일, 2주일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우선 장마철 안전 운전 방법에 대해서 또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까요? 역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기후 변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국지성 폭우가 생각 이상으로 반복된다는 거고, 쏟아지는 양도 시간당 5, 60mm 이상 내리는 경우도 많아서 차를 가지고 이동할 때 순간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또 심각성을 더 많이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가 오게 되면 속도를 30% 이상 늦춰라, 또 앞뒤차의 가격 충분히 띄어서 제동할 때 좀 조심하라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급 운전은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1차로 주행은 좀 참가를 해줘야 돼요. 원래 일반 도로는 1차로 주행하게 되면 추월차로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비가 오게 되면은 시야 확보도 안 되지만은 반대 차선에서 지나가면서 물 소나기 받은 기억 한두 번씩 다 있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일단 속도를 늦추고 안전거리 확보가 모든 운전의 기본인데 특히 비 올 때 시야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조등은 당연히 켜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낮이라도. 일반적으로 전조등 말고도 등화장치, 브레이크등 이런 게 나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폭우가 내리게 되면은 내가 남의 위치를 보기 위한 기능보다 남이 나를 알 수 있게끔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사고를 방지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두워지거나 비가 오게 되면 일단은 또 비가 많이 내리면 비상등 무작정 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비상등도 켜주고. 예. 또 시간당 쏟아지는 비가 너무 많으면요. 예. 갓길에 안전한 갓길에 좀 쏙 들어가는데 지금 세워두고 비가 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잦아진 다음에 출발하는 것도 요령이지. 예.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와이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고 시야 확보가 안 돼 있고 특히 이제 이 앞에 내가 맨 앞에 가고 가로등도 없는 상태에서 이 비가 쏟아지면은 시야가 거의 일반 그럼요. 비가 안 올 때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험하니까 예. 그때는 운행을 자제하는 거. 특히 비가 많이 날 때는 이 야밤 심야 운전은 더더욱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난해 그 충북 청주시의 오송 지하차도 그 참사가 또 떠오르는데 장마철에는 특히나 이렇게 폭우가 많이 내릴 때는 지하차도 운행할 때도 항상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각 지자체에서 철저히 좀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오송 지하차도 생기기 전에 이 부산도 그 전에 생겼었고 그래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걸 이 전체적인 인재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침수도로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거 틀리는 게 지하차도인데 지하차도는요 물이 차오르면은 한쪽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들어옵니다. 양쪽에서. 그래서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 짧고 그거를 느껴서 사람이 나와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 너무 세기 때문에요. 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예전만 하더라도 지하차도에 물이 차는 이 얼마 정도 차면은 이 차가 진입 못하게 막으냐면 50cm였었어요. 50cm요. 올해 기준을 강화를 시켜서 15cm로 강화를 했습니다. 15cm만 차도 그게 높지 않지만요. 진입금지. 이렇게 강화를 시킨 이유가 물이 그 정도만 올라와도 이미 잘못하면 늦는다는 거기 때문에 지하차도 진입을 아예 이 길을 막아서 못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진입한 차는 빨리 탈출하거나 아니면은 인명피해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50cm에서 15cm라는 얘기는 약간만 차도 지하차도 진입은 막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데 진입을 해서 이미 물이 차오른다 그러면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더라도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실 구하러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 가장 위험한 게 지하차도라고 강조할 수가 있고 이거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 이제 뭐 그 지자체나 경찰에서 이제 통제를 하면 그 다행인데 통제하기도 전에 갑자기 물이 이제 찰 때 만약에 나도 모르게 이제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 앞에 이제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이제 뒤로 후진해서 나올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뒤에서도 또 차가 계속 밀려오고 있고. 그렇죠. 앞뒤로 진입 못하고 물은 차오라서 시동은 이미 앞에 다 꺼져 있다 그러면 무조건 차에서 탈출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차를 버리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도 지하차도는 그 위까지 물이 오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이 차오르고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이 차를 버려야 된다 그러면요. 가드레일 같은 거, 이 잡고, 차례대로 잡고 옆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지붕으로 올라가더라도 골든타임은 짧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상황까지 되면 이미 위기가 다가오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게끔 우선적인 조치가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리 좀 숙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게 이제 지하차도 들어갔는데 타이어가 잠길 정도로 이제 불어나고 있다. 그럼 무조건 차에서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내려야 되는 거고 무조건 내려서 나와야죠. 예전에 차를 버리고. 부산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진입한 차는 후진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미 진입했는데 물이 앞에 보니까 차 있고 시동도 꺼져 있다니까 재빨리 후진 기어놓고 뒤로 후진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지하차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5cm 기준인데 그 이하라 하더라도 좀 너무 좀 위험하다.
쏟아지는 속도가 많다 그러면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입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무리한 선제적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선제적 조치. 무리하더라도 사람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보다 100배 낫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예방 차원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차량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 특히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배터리 방전이 많아서 배터리 방전 이게 나가게 되면은 뭐 우리가 말씀드린 등화 장치 또 와이퍼 이런 것들도 문제고 시동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배터리 그리고 관리. 이 전방 주시 확보를 위해서 와이퍼 고무도 가르셔서 앞에 와이퍼가 움직일 때 물자국이 생기는 경우는 수명이 다 된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와이퍼 고무 바꾸시고 워시액도 한 통 정도 충분히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타이어 공기압 또 트레더가 홈의 깊이가 1.6mm 이하인 경우에는 이 미끄러져서 수막 현상이라고 그랬죠. 예. 물 위를 스케이트 타도 미끄러지는 현상. 그렇죠. 제동거리도 당연히 2배 이상 되고 차가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타이어 이 트레더 홈의 깊이 또 공기압도 약간 5% 10% 더 많이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차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게끔 또 중요한 것이 비가 많이 이렇게 올 때 주정차 특히 주차할 때 요새 대도시의 지자체마다 하천변에다가 주차장 많이 놓지 않습니까? 예. 하천은 절대로 이 여름에 장마철에는 2달 동안 이용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천은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예. 1시간 있다 왔는데 내 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떠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부동산 다음으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바로 자동차기 때문에 그 완전 침수돼서 폐차시켜야 되거든요. 둥둥 떠다닌다 그러죠. 예.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거는. 그게 그런 그렇죠. 대상이 하천변에 세우든 주차장에 세우든 차량이 많다는 거.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5분 10분도 하지 마시고요. 예. 아예 여기는 한 2달 동안 이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2달 동안. 혹시라도 뭔 일이 있어서 무작정 5분이 거기 세워야 된다 그러면은 이 전방 쪽 차량의 앞쪽을 입구 쪽으로 향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빨리 나올 수 왜냐 있게.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시동 걸고 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그리고 이 요새는 기후 변화가 심해서 침수도로에 물이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혹시 침수도로 진입할 때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앞차가 있으면 앞차의 꽁무니에 있는 머플러 높이에 물이 차오르는지를 보고 같은 차종이에요. 내가 세단이면 앞에 차도 세단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머플러에 물이 덮어버리면 내가 진입 안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맨 앞에 있다 그러면은 창문 열고 머리 내밀고요. 예. 내 차 앞바퀴에 물이 얼마큼 올라온지를 봐서 반 넘어가면 진입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 그리고 차 바퀴 반. 꼭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변속하지 마시고 에어컨을 미리 꺼놓고 진입을 하고 창문을 좀 내려놓는 것도 나아요. 물이 많이 올라오면은 혹시나. 창문 내리지 않기 때문에 예. 탈출할 수 있는 부분들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회도를 찾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왜 지하 주차장 많잖아요. 아파트에다. 그 지하 주차장도 그렇죠.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장마철에는. 지하 주차장이 그 지대 자체가 저지되어 가지고 몇 번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벌써 알거든요. 차주가. 예.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지양을 하시고 그리고 아파트가 많은데 지하 주차장 3층, 4층, 5층 이렇게 쭉 밑에까지 있잖아요. 예. 지하 주차장도 되도록이면은 낮은 지하 주차장, 지하 1, 2층이 낫지 3, 4, 5층보다 1, 2층이 낫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지상에 있으면은 그보다 더한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도 많이 늘고 있는데 네. 전기차는 장마철에 특히 좀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많죠. 네. 그런 부분들을 전기차 소유자들한테 교육시키고 알려야 되는데 우리는 보급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요. 전기차 혜택도 맡고 있고 예. 또 교육도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특강도 여러 번 해줬는데 분명히 차이가 많습니다. 엔진 변속기가 아니라 배터리 모터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가전제품이라는 거 꼭 인지를 해줘야 되고요. 예. 물도 침수도로도 아까 반에서 3분의 2 정도까지 3분의 2까지는 사실 내연기관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반만 차더라도 진입하면 안 됩니다. 예. 바닥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방수 기능이 이중으로 돼 있어도 100% 보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전선으로 충전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예. 특히 충전기 중에서 지붕이 제대로 가려져 있질 않아서 충전기 케이블이 물에 젖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물론 이제 물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과속방지턱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인데 지나갈 때 혹시 바닥을 톡 치고 지나가는 내연기관차 한두 번 경험은 다 있으신데 전기차는 바닥 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물을 멀리하라. 물을 멀리해야지
감전이나 누전의 가능성 상당히 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부분들을 전기차는, 꼭 예. 주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전기차는 물을 멀리하라. 그리고 네. 그 시청력 사고 때문에 그런데 하나만 좀 오늘 주제랑은 좀 다른데 그왜 페달 블랙박스 우리 교수님이 평소에 많이 강조를 하셨잖아요. 이거 장착하는 게 좋다고. 그렇죠. 그거 15년 전부터 강조했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예. 정부도 나서서 뭐 장착 의무화해야 된다. 의견입법도 돼 있는데 그건 너무 오버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의견입법은 이게 의무화는 하면 안 돼요. 아, 의무화는 왜냐하면 페달 반대시군요. 블랙박스는 예. 우리나라만의 문제지. 예. 그리고 국제사회 FTA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내 수입차 BMW 벤츠가 이거 의무화되면 난리가 나죠. FTA가 어긋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법이라는 게 잘못하면 악법이 되고 독소조항이 되고 제가 정책 연구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 이 페달 블랙박스는 중소기업에서 여러 제품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인증 기준을 만들어서 저가 해외에서 싸구려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걸 네. 걸러내는 기능. 그래서 소비자가 양질의 제품을 장착할 수 있게 만들고 또 페달 채널을 집어넣을 때는 보험료를 영상 블랙박스는 5%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7% 8% 이상해져서 좀 더 촉진시키고 왜냐 급발진을 비롯해서 자동차에 대한 원인을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내 책임인지 자동차의 책임인지를 100% 완벽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기회에 좀 활성화했으면 좋은 생각이 들고 특히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 기존의 블랙박스를 놔두고 페달 채널만 저가로 해서 끼는 것들도 제품화돼 있는 것들도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제품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달 블랙박스 같은 경우를 자동차 업계에서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되면 페달 블랙박스가 이제 장착되면서 이제 자동차 업계 측의 책임이 이제 물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 반대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서요. 그런 건 아닙니까?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요. 예. 굳이 국토부에서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제작사가 글로벌 제작사가 페달 채널 넣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수 있지만 사실 자신의 속살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싫은 거죠. 예. 근데 이게 제작사도 좋아요. 왜냐면은 이 몇 초 만에 끝나는 사건을 급발진이 하고 핑계대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입니다. 근데 뭐 인정이 안 페달 되니까. 채널이 있으면은 예. 누구 책임인지 100%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하나 밝혀졌는데 본인이 자동차 급발진이라고 사고가 계속 주장해서 났는데 마칠 페달 채널이 있었어요. 그걸 봤더니 본인이 가속 페달을 6, 7번을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본인은 브레이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자기는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차가 나간다라고 생각해서 급발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착각이죠 본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밝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제작사가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알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중소기업 제품 나와 있으니까 이거 장착을 하세요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제대로 된 제품을 장착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예. 굳이 제작사면 나중에 필요하면 들어올 것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의무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니까 너무 오버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15년 전부터 제가 주장하던 거 이제 도입하는데 예. 너무 또 오버를 하면은 무리가 돼서 악법이나 독소조항이 된다는 것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 슛은 잘 쏴.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맹구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1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여름철의 대표 축제죠. 봉화은어축제가 곧 시작됩니다.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김태한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한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죠. 봉화은어축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 올해 봉화은어축제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봉화은어축제는 은어야 놀자 내주고 봉화로라는 슬로건으로 2024년 7월 27일 토요일부터 8월 4일 일요일까지 9일간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다양한 체험, 공연, 주민 참여, 전시 및 부대, 연계 행사로 구성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 봉화은어축제는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은어와 사람,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연생태 축제이며 청정 봉화의 맑고 깨끗한 내성천에서 벌어지는 흑빛 은어의 항연, 자연과 어우러진 다양한 공연과 함께 재미와 건강, 휴식이 있는 오감만족 여름 대표 축제입니다. 예, 올해는 7월 27일 토요일부터 8월 4일 일요일까지 9일 동안 내성천 일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봉화은어축제 하면 맨손으로 은어 잡는 은어 맨손잡이가 아주 압권인데요. 올해도 물론 은어 맨손잡이를 즐길 수 있겠고 은어도 직접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네, 맞습니다. 예. 네, 우리 반도를 활용한 은어 반도잡이 체험은 축제 기간 중 매일 4회 내성천 반도잡이 체험장에서 진행되며 맨손으로 하는 은어 맨손잡이 체험은 축제 기간 중 매일 3회 맨손잡이 체험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특히 금년에는 지역 주요 관광자원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 협력하여 주제체험과 수목원 입장 패키지권을 개발 상품화하여 알찬 가격에 축제 체험 행사도 즐기고 백두대간 수목원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네. 또한 숯불로 구운 은어 맛보기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은어 숯불구이 체험은 축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예성대교 하단에서 운영되며 질 좋고 싱싱한 은어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재단이 직접 판매하는 싱싱하러 판매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접 운영을 하는군요, 재단에서. 네, 맞습니다. 수박 향이 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은어회가. 예, 그것도 네. 생각나고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는 고소한 그 은어 구이까지 이렇게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봉화로서는 은어가 효자 물고기인 셈인데 은어는 어떤 물고기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은어는 청정 1급수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로 담백한 맛과 영양가가 높고 비린내가 적어 수박 향이 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튀김, 구이, 회 등으로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됐던 최고급 웰빙 식품입니다. 예, 청정 1급수에서만 자라는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던 최고급 웰빙 식품이다. 자, 아이들과 함께 찾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죠? 네. 여름이라는 그 계절적 소재를 극대화하여 여름 문화 물놀이 축제로의 확대를 위한 은어 어린이 워터파크는 그 규모를 확대하고 더 많은 쉼터를 조성하여
축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3회로 진행하며 대규모 에어바운스 풀장과 워터 슬라이드 3종 이상으로 구성하여 즐거움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어린이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올해 축제는 저녁 시간에 아주 다양한 공연 행사를 많이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9일 동안 하루하루가 즐거운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예. 네, 먼저 개막식은 7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내성천 소변무대에서 초청 내외빈과 지역 주민, 관광객들이 함께 제26회 봉화 언어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개최 기념식이 진행될 계획이며 예. 저녁 7시에 펼쳐질 개막 축하 공연은 안동 MBC 공개 녹화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가수 린, 마이진, 박지현, 황윤성, 하이빗, 허각, 이보람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으로 축제의 화려한 시작에 막을 올릴 계획입니다. 예. 7월 28일 일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봉화 홍보대사인 국민배우 이성민과 함께하는 토크 뮤직 콘서트 봉퀴즈 언더블로기 7월 29일 월요일에는 한국예총 봉화지회 소속 예술인들의 다양한 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봉필 예술인 콘서트 7월 30일 화요일에는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전국 버스커들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질 봉스킹 홀릭 7월 31일 수요일에는 스페이스 A, 김현정, 쿨, 김한선의 음악 비트에 맞춰 펼쳐지는 물대포 워터쇼와 추억 소확 뮤직 앤 댄스 레트로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물대포 워터쇼. 여기 뭐 스페이스 A, 김현정, 쿨, 김한선이 오는 건 아니고요. 그 음악에 맞춰서. 아닙니다. 그렇죠? 직접 오는. 이 가수들이 다 옵니까? 네네, 맞습니다. 7월 31일 수요일에 네네. 이런 물대포 워터쇼도 준비가 돼 있고요. 예. 그리고 8월 1일 목요일에는 아동 컨텐츠 신개념 가족 공연 펀앤펀 캐리와 친구들 뮤지컬 공연으로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즐기는 세대 공감 참여형 패밀리쇼가 진행되며 8월 2일 금요일에는 또 시원한 물대포로 무더위를 식혀줄 워터캐논과 함께 즐기는 청춘 썸머나이 워터풀 원더풀 버라이어티 림스 콘서트를 개최하여 DGN 앨리스, 있잖아 언짢아, 큐티, DJ 춘자의 한여름밤 청춘 무대 회장 컨셉의 매력적인 디스코 나이트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 8월 3일 토요일에는 트로트계의 아이돌인 진우, 김소연, 빈예서, 홍자먼이 펼치는 핫케이 트로트 콘서트를 개최하여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계획이며 축제 마지막 날인 8월 4일 일요일에는 제26회 봉화 언어축제 현장 스케치 영상을 관람하며 아쉬움을 달래고 사년도 축제를 기약하는 폐막식과 김희재, 미스김, 최우진, 우리, 경서의 출연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폐막 축하 공연과 화려한 불새 불꽃쇼 축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꽉 찼습니다. 알차게. 지금 이제 축하 공연 소식만 전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9일 동안 내내 있네요. 축하 공연이. 그렇죠? 이런 공연이. 공식 공연 행사가 9일 동안. 공식 공연 행사가 이렇게 9일 동안. 저녁에는 무조건 여기 내성천 나가야 되겠습니다. 봉화 내성천으로 9일 동안엔 매일 이렇게 아주 알찬 공연이 이어진다. 올해처럼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수혜표를 해서 올해 좀 많이 저희가. 그렇군요. 맞다. 작년에 참 준비 많이 하셨는데 수해 때문에 취소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는 그 2년치를 몰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봉화군을 찾은 김에 주변도 좀 함께 돌아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떤 것을 함께 둘러보면 좋을까요? 네, 봉화군의 그 대표 관광지인 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청양산을 중심으로 숲속 도시 봉화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지닌 봉화답게 풍부한 자연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맞춤형 테마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먼저 레저를 즐기는 우리 관광객들을 위한 청양산 리프팅, 또 어린이 관광객들을 위한 본천 산타마을, 또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청양산 오토캠핑장, 문수산 자연 휴양림 등 청정봉화의 자연을 한껏 누릴 수 있는 우수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청정봉화에서
힐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어축제에는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이제 안전 문제를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안전 대비 철저히 하고 계신 거죠? 네, 축제장은 우리 관광객들의 그 동선을 고려해가지고 매성천을 중심으로 은어 쿨파크, 은어 펀파크, 은어 푸드파크 세 구역으로 분산 배치하여 특정 구역 관광객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축제장인 내성천의 활용도를 높여서 이동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매년 불거졌던 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 주차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 인력 및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경호 경비 및 교통 안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안전 문제 철저히 대비할 예정입니다. 예, 자 끝으로 은어축제 많이들 오시라고 초대의 말씀 전해주시죠. 네, 작년에 많은 비로 인한 수해로 축제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개최 취소를 재도약 삼아서 올해 은어축제에는 다양한 체험, 공연들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축제장에 오셔서 한여름 무더위를 날리시고 가족, 연인, 친구와 좋은 추억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올여름은 봉화 은어축제로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김태한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서치 오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자 대통령 정당 지지율 글쎄요, 뭐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 없으면 그냥 넘어가죠. 오늘 할 얘기가 워낙 많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경북 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자, 이 결과를 보면서 수긍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직권 남용이 있었고. 그리고 과실치사 문제가 있었는데 직권남용을 월권 행위로 받고 과실치사 문제는 이제 사단장은 잘못이었고 밑에 있는 대대장이 오해해서 잘못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건 계속해서 최상병 특검법 또 여야 간의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과적으로 이제 무혐의 처리되면서 그동안에 가장 여야 간에 쟁점이 되어왔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입을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안이 밝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도 기다려야 되고 또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바로 또 이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되고 난 다음 날 바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 최상병이 이제 순직한 1년여가 되는 오는 19일을 정해서 재의결이 될 텐데 재의결도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현재로서. 결과적으로는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를 기다리고 그 이후에 이 최상병 특검법은 특검법으로 가느냐 마느냐 더 뜨거워질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다수가 또 여론상으로서는 찬성 쪽에 특검법의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의 수사 발표만으로는 일단락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최상병 사건, 아까 뭐 윤석열 대통령 개입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 개입이냐 아니냐, 여기로 이제 번지고 있는 게, 자, 어제 나왔던 뉴스였죠. 그 도이치모터스 주범 이종호 씨. VIP에게 구명을 요청한다. 이런 녹취록이 나와서요. 아주 파장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왜 수사를 안 하냐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행크 말씀대로 지금 새롭게 이제 불거진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왜 이 수사는 신속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은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의 설명은 그 부분이거든요. 주범도 거의 무혐의 처리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 참여한 김건희 여사가 이게 무슨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나올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빨리 소환 조사를 하든 서면 조사가 됐든 조사를 해서 수사 종결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상황 정리가 안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권을 향해서 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철저한 조사를 과연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 그 경북 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가 이제 특검의 필요성만 한층 더 높여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보죠. 어제 또 1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아주 재밌게 저도 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지난 1월 당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보낸 문자가 논란이 지금 한창 되고 있는데 자, 이 문자 논란 지금 아주 뜨거운데요. 어떤 걸 여쭤봐야 될까?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 김건희 여사가 그 문자를 뭐 5번이나 걸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과를 할까요 말까요? 뭐 그런 걸 물어보고 뭐 사과도 계속하고 한 위원장한테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 논란의 핵심은 첫 번째는 이게 왜 지금 불거졌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 불거져야 될 이유가 하등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과는 계속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이었죠. 2월 KBS와 사전 녹화를 하고 대담을 한 내용에서도 박절하지 못해서 그때 이것을 내치지 못했다. 오히려 단호하게 끊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안 됐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의식하고 있었던 거라면 한동훈 후보의 이 이야기처럼 계속해서 그런 공적인 요구를 했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사과도 있겠지만 그 백이 또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도 지금 국회에서도 질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 부분이 그러면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해서 바로 그냥 사과한다고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게 이상해요. 왜 대통령하고 상의를 안 하고 왜 비대위원장하고 그걸 상의를 했나. 그렇죠. 이상하죠.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더 있는 게 총 5개의 문자를 보내는데 굳이 한두 번 한 번 문자 보낸 뒤에 반응이 없으면은 직접 전화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러면은 아니 아내가 문자를 보냈다는데 한 위원장 왜 반응이 없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왜 5번을 보냈을까라는 것도 숫자상으로도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보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 근데 이제 그 문자의 내용을 보면은 한동훈 후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극존치였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려서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했던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 그 이전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회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다른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큰 소리 칠 것 같은데 한 장관 이거 좀 해주죠. 이거 좀 하시죠. 랄 것 같은데 굉장히 미안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 번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계속해서 다른 경쟁 상대인 원희룡, 나경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제시한 거는 그거죠.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문자가 왔더라면 사과를 받아들이고 말고를 떠나서 왜 그 당시 비대위원들이나 당의 그 중진들하고 이런 내용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상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이제 지적은 계속 한동훈 후보가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반전의 상황이 연출된 것은 뭐냐면 바로 진중권 교수입니다. 강원대 특임 교수가 지금 스페인 휴가 중인데 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게 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아니다.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바로 진중권 교수에게 전화가 와서 57분간인가 통화를 했는데 예. 그때 사과가 추진되지 않았던 책임은 김건희 여사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본인은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만류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과가 추진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 번 사과하면 또 야당에서 또 사과하라 그렇죠. 이런 요구했을 것이기 때문에 물어뜯을 것이다. 예. 그렇죠. 사과를 하지 않았던 일.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 그 책임이 한동훈 후보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니까 설명이 진중권 교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 이 문자 논란으로 누구에게 더 유리해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에게 결과적으로 더 유리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7일, 8일 이 문자 논란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예.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당대표 후보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봤더니 한동훈 후보 61%, 원희룡 14%, 나경원 9%, 윤상현 1%입니다. 예. 결선 투표를 가정한 가상 양자 대결도 해봤습니다. 예. 한동훈 대 원희룡 56대 18, 한동훈 대 나경원 56대 20, 한동훈 대 윤상현 61대 8.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여쭤볼게요. 왜 지금 댓글팀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측도 댓글팀이 있었다. 김건희 여사 측도 댓글팀이 있었다. 서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의 발언도 뭐 비슷한 그런 폭로를 했죠. 예, 한동훈 저 위원장 되기 전부터 댓글팀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이게요 굉장히 좀 중차대한 그런 문제 아닙니까? 댓글팀을 이렇게 따로 운영했다는 거.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사실 우리가 이 댓글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댓글에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었고 드루킹 댓글 그 사건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원세훈 당시 이제 국정원장이 잉여의 몸이 됐었고 실제 또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징역을 몇 년인가요? 징역을 3년인가요? 대법원 선고를 받아서 또 사면은 됐지만 복구는 되지 않는 그런 우리 사회에서 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댓글 또 정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댓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이제 수사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가 되고 그런 근거나 증거가 밝혀진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에 일으킬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도 뭐 폭로할 게 많다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 인터뷰를 하던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만 좀 덧붙이면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논란이 진중권 교수의 SNS 설명으로 이제 일단락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슈는 자기 당대표에도 이번에 선택받는 당대표에도 최대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정책 경쟁은 전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전당대회에 처음부터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끝날 때까지의 주제도 최상병 특검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이것이 되는 것이죠. 예.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탄핵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 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언론계에서 엄청난 지금 반발이 있는데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 논란하고요. 방송상법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전쟁입니다. 저는 이런 전쟁도 없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지명을 해도 후보자를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내세웠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벌이자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이 다른 어떤 또 중재 대안도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2인 체제에서 일단 방통위원장이 이제 사퇴를 하고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이 돼야 다시 이제 방통위가 가동되는데 그러면 2인 체제에서 또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또 탄핵 시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사퇴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임명하게 되고 방송3법도 지금 핵심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사의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선택하는 그 이사진을 더 늘리자 21명으로 늘리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게 되면 핵심은 이겁니다. 좀 공정하게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21명의 이사진을 구성하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게 이게 전부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의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들 아니냐 단체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뭐냐 그러면 또 공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지만 또 이게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어떤 누군가가 좀 나서서 적어도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서 서로 또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사법이 통과되면 또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해법이나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볼까요? 이재명 전 대표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인 영향력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것은 출사표를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본인의 이제 존재감을 좀 홍보하는 효과를 누리겠다. 그래서 꼭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쟁이 있다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명분을 만들고 본인이 앞으로 또 지방선거에 경남지사로 출마를 하든 향후에 자기 정치 행보를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를 10분 이제 활용하는 것이 될 텐데 이재명 전 대표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11시 했죠. 근데 내용을 보면은 민생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은 당연한 그런 선택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정치 공방은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완급 조절을 하느냐.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국민 여론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본인에게도 긍정적으로 또 민주당에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그런 돌파구가 뭐냐. 이 부분은 이재명 전 대표도 이제는 혼자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전 대표의 경쟁자는 이재명 전 대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본인이 어떻게 스스로의 이미지를 좀 탈바꿈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뭐 먹사니즘이라는 신조어를 또 기치를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던데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항심이라고 해서 경제가 사실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좀 실질적인 안을 그러니까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 외에도 이른바 이재명 노믹스의 핵심 정책은 뭐냐. 이 내용을 아주 손에 와닿는 손에 잡히는 경제로 끄집어내는 게 제일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에 77.77로 당선됐었나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거 그렇습니다. 넘을까요? 그거보다는 못 미칠까요? 저는 지금 89.72%나 91.04%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